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평일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후 1시 45분이고요. 지금 장중에 있고 한올바이오파마가 31,00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제가 처음에 방송을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최초 방송은 한 1년 전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뭐 영상을 계속 올리고 할 때가 뭐 25,000원, 4,000원, 6,000원 뭐 이때인데 벌써 31,000원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꾸준히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를 매수하시면서 제 유튜브 영상과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저를 선택해 주신 만큼 제가 또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댓글들 감사히 잘 봤고요. 이번엔 특별히 크게 뭐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그런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전해드릴까 하다가 한올바이오 파마의 경쟁력을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지금 주가는 사실 한올바이오 파마의 경쟁력보단 조금 악재 아닌 뭔가 무관심이 좀 많이 반영되어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FcRn 저해제를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로 개발을 하면서 한올바이오 파마가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었는데,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5만원대를 돌파를 할 때까지만 해도 한올바이오 파마가 꽤 인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바토클리맙에 대한 사업성을 접고 아이메로프로바트죠. IMVT1402번 아이메로프로바트로 전략을 수정하면서 한올 주가가 많이 내려왔고요. 그때 내려온 주가가 이제 많이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하버바이오메드, 중국 제약사죠. 하버바이오메드와 그 판권 회수 이슈가 좀 났고, 그래서 지금 국제 중재소에 중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토클리맙에 대한 허가 지연, 중국 시장도 허가 지연 이슈가 좀 있었고, 그래서 기업 가치에는 많은 부분이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가격대를 많이 반영해서 24,000원, 5,000원, 6,000원까지 또 내려갔었고, 그게 다시 어느덧 31,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그 불확실성이 지금 해소가 됐을까요? 그건 아니죠. 중국 국제중재소는 아직도 지금 중재 중이고, 미국 시장도 아이메로프루바트로 지금 가겠다 했는데, 올해 연말에 TED 임상 결과가 나오고, 그 TED 임상 결과에 따라서 이뮤노반트에서는 한올 파트너사인 한올과 협의를 해서 상업화를 하든지 말든지 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상황이고, 결국은 바토클리맙 테드가 상업화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불확실성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거친 거라고는 오히려 MG나 CIDP를 아이메로프로바트로 전향을 했다라는 불확실성이 전향을 했다라는 점에서 뭐 바토클리맙으로 MG를 출시하냐 마냐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예 이제 없어졌고, 향후 실적으로 이제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임상 결과를 토대로 이제 나중에 2027년 이후에 이제 신약 출시가 예상이 되면서 향후로 모멘텀이 좀 밀렸고요.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FcRn 저해제에서 지금 3등 느낌이에요. 3등. 주가가 안 오른 이유는 지금 FcRn 저해제에서 3등이라는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1등은 알제넥스, 2등은 존슨앤존슨, 3등은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 이렇게 1등 아제넥스, 2등은 존슨앤존슨, 3등은 한올바이오 파마, 4등은 UCB라고 하죠. UCB는 뭐 거의 뭐 없다고 합시다. 왜 UCB보다 한올이 3등이냐? UCB는 사실 시장에 FcRn 저해제 중증근무력증으로 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관심사가 많이 밀려 있어서 UCB의 약물 자체가 좀 뭔가 부작용, 두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약물에 대한 그 일관성 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순위가 아제넥스, 존슨앤존슨, 한올바이오파마. 그러니까 이게 그 신약 출시 순위와 똑같거든요. 신약 출시 순위와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아제넥스가 제일 2019년인가 2020년인가 뭐 건절이쯤 출시가 됐고, 존슨앤존슨은 올해 MG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서 이제 이마비라는 약물로 출시가 됐고, 한올은 그보다 더 이제 2027년 8년에 중증 근무력증 시장에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한번 봐보자고요.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올렸던 것들도 있는데, 휴미라라는 글로벌 매출 1등을 달성했던 약물이 있습니다. 이게 1년에 20조 원씩 매출이 났던 약물이에요. 이게 뭐 류마티스 치료제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해서 한 4-5가지 적응증이 확장이 돼서 글로벌 매출 1등을 했던 약물이 휴미라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 휴미라라는 약물은 최초에 나온 약물일까요? 지난번 영상 보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휴미라라는 약물도 기존 약물에 비해 약 4-5년 정도 뒤처지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그 TNF 알파 계열 저해제 약물 중에 1등이 엔브렐이라는 약물이 있었는데, 이 엔브렐이란 약물이 1등으로 출시가 됐어요. 근데 그 4-5년 뒤에 휴미라라는 약물이 출시가 됩니다. 자, 휴미라라는 약물이 2등으로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엔브렐을 이겼던 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엔브렐은 이제 글로벌리 적응증 확장에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했고, 적응증 확장에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했고, 휴미라라는 약물은 적응증 확장도 하면서 마케팅도 잘 하면서 시장에 잘 침투해 들어갔죠. 그런 마케팅 능력과 적응증 확장 능력 또는 그 시장성, 그러니까 적응증 확장할 때도 그 질환이 얼마나 많은 환자군을 가지고 있는지, 그룹이 얼마나 사이즈가 큰지 그런 것들을 노리고 휴미라가 잘 들어갔고요. 그리고 엔브렐보단 휴미라가 더 약 효과가 훨씬 데이터가 좋았고 했기 때문에 시장에 잘 침투할 수 있어서 글로벌리 1등으로 출시된 엔브렐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는 과거로 돌이켜보면 엔브렐이 출시된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엔브렐이 출시된 것과. 그러니까 아제넥스라는 약물이 엔브렐이 처음 출시된 약물로서 자리를 잡았다 뭐 이런 느낌인 거고, 이제 휴미라가 누가 될 거냐, 존슨앤존슨이냐 한올바이오파마냐,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휴미라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휴미라의 가능성이 있으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같은 같은 계열 내에서, 같은 동종 계열 내에서 먼저 출시된 약물을 뒤엎고 승리를 가져가려면 뒷받침될 내용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같은 동종 계열 내에서 비교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가능한 데이터와 우월한 데이터 도출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사이트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 의사들은 브랜드보다는 어떤 약의 기전, 원리, 그런 기전과 원리에 더 집중을 하고 약물을 처방을 한다라는 그 통계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FcRn 저해제라는 약물 기전에 대해서 MG 증증 근무력증을 관리하는 의사들은 지금 아제넥스를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출시가 됐고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고 환자들에 대한 그 데이터들도 수집이 많이 됐을 뿐더러 환자들도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보여서 지금 아제넥스 약물을 쓰고 있는데, 이제 존슨앤존슨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존슨앤존슨 약물이 사실 SC 제형도 아니기 때문에 IV 제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존슨앤존슨 약물도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아제넥스 약물보다는 시장성 침투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존슨앤존슨의 이마비 약물 처방 데이터나 아니면 실적 발표를 좀 참고를 해봐야겠지만, 아제넥스의 시장을 뺏어가기에는 조금 편의성도 그렇고 약물에 대한 데이터도 그렇고 좀 어려울 수 있다. 대신 존슨앤존슨은 MSE 지표가 아제넥스보다는 훨씬 우월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MSE 지표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얼마나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아제넥스의 약물을 이기기에는 SC 제형도 아닌 면도 되게 크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자체가 사실 암이나 이런 질환들처럼 치료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케어, 관리를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편의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병원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맞는 게 사실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가주사를 맞느냐 못 맞느냐의 차이가 상당히 큰 시장성을 차지를 하는데, 아제넥스는 그거를 지금 PFS 제형이라고 출시를 해서 집에서 가능한 자가주사가 가능한 주사를 개발을 해서 지금 판매 중에 있고, 존슨앤존슨은 아직 IV 제형으로서 병원에 가서 2시간 동안 누워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역전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올바이오파마는 지금 위치가 어떠냐? 한올바이오파마는 사실 지금 중증근무력증 치료제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이고 있는 약물은 맞아요. 근데 시장성 자체가 아제넥스가 모두 지금 FcRn 저해제 계열 내에서 중증근무력증 시장을 선점을 하고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뮤노반트의 아이메로프루바트 약물이 출시가 2028년 경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뮤노반트가 데이터가 아제넥스의 데이터보다는 훨씬 뛰어나고 편의성 또한 갖췄습니다. SC 제형으로서 집에서 맞을 수 있고요. IgG 감소율도 뛰어나서 그 MG-ADL 점수 감소 폭도 훨씬 크고요. MSE 지표도 아제넥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뮤노반트가 훨씬 더 베스트 인 클래스의 약물 기대감을 갖고는 있지만 신약 출시 기간이 너무 뒤다. MG 중증근무력증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제넥스를 지금 역전하기엔 쉽지 않겠지만 2028년에 약물이 출시가 됐을 때는 과연 자리를 잡았던 아제넥스 약물을 이뮤노반트가 역전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나중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이뮤노반트가 훨씬 좋다.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뭘까요? 동종 계열 내에서 먼저 출시된 약물을 기업과 승인을 가져가려면 뒷받침될 내용들이, 이제 두 번째는 적응증 확장. 하나 더 쓸게요. 세 번째는 이제 마케팅 면이 있겠죠. 마케팅. 적응증 확장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한번 볼게요. 중증근무력증이나 CIDP에서는 아제넥스가 가져간 게 맞습니다. 걔네가 이제 이뮤노반트 기준으로 빨리는 9년 일찍, 늦게는 4, 5년 일찍 출시가 된 건 맞아요. 그건 팩트고, 그래서 MG와 CIDP 시장은 아제넥스가 가져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그레이브스병을 지금 이뮤노반트가 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뮤노반트가 밀고 있는 이 그레이브스병이라는 시장은 지금 아제넥스도 못 들어오고 있고 존슨앤존슨도 못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항체 감소율, IgG 감소율 농도에 따른 차이 데이터가 너무 크게 나서 지금 60%대 중반을 IgG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아제넥스의 약물과 비슷하게 60% 중반에서 70% 초반을 기록하고 있는 존슨앤존슨 약물, 그 다음에 70% 중반에서 많게는 80% 초반까지 IgG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이뮤노반트 약물, 이 세 개 중에서는 그레이브스병 환자들의 지금 IgG 감소율이 70%를 기준으로 보면 데이터들을 한번 발표 자료들을 그때 보시면 있고 과거에 제 영상 보시면 나오기도 하는데, IgG 감소율이 70% 이상이냐 이하에 따라서 환자들의 반응, 환자들이 개선을 느꼈다는 반응률 자체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70%라는 기준은 사실 아제넥스와 존슨앤존슨은 넘나들기 쉽지 않은 IgG 감소율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뮤노반트는 70%를 월등히 높기 때문에 70% 중반대로 IgG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용량 투여 시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70% 중반대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계열에서는 퍼스트 인 클래스이자 베스트 인 클래스를 가져갈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지금 임상도 확장해서 하고 있고, 신속한 임상 모집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이번에 9월 10일에서 14일간 있는 그 갑상선 학회에서 이제 그 바토클리맙, 부작용이 있는 바토클리맙 약물에 대한 관해 데이터를 이제 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바토클리맙에 대한 데이터지만 그 약물에 대한 데이터를 그 아이메로프루바트, 부작용이 없는 아이메로프루바트 약물로 확장을 시켜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해 데이터가 어떻게 좋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 한번 학회에서 봐야겠지만, 이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그레이브스병에서는
훨씬 더 큰 시장이죠. 그레이브스병 시장이 지금 약 70년간 치료제가 없었고 환자 수도 중증 금욕증 예상 환자 수의 뭐 대여섯 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장을 아이메로 프로바트가 점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바토클리마브로 임상 개념 임상은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3상으로 지금 아이메로 프로바트로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70년간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관해 데이터까지 어느 정도 만족을 시킨다면 FDA에 만족을 시킨다면 이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시장이 그레이브스병이거든요. 그래서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만큼 FDA에서 가속 승인을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까라는 저의 추측입니다. 이건 찌라시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FDA에서 가속 승인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질환에 대해서는 가속 승인을 낼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속 승인은 내더라도 뭐 임상은 3상은 니들 그대로 계속해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6개월 관해 데이터를 통해서 뭐 나중에 가속 승인이 될지 아니면 뭐 FDA에서 어떻게 진행을 임상을 더 확장을 해볼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번 학회 발표의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관해 데이터가 좋다면 이뮤노반트나 한올 입장에서는 아이메로 프로바트를 임상할 때 상당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 그거를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갑상선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학회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 의사들이고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병의 기전 원리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임상 투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널리 퍼진다면 이제 임상 환자 모집도 쉬워지고 그만큼 임상 실험 결과 도출도 빨라지고 그만큼 신약 출시 일정도 빨라진다면 그레이브스병을 훨씬 더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단지 이건 저의 추측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생각을 잘 해보시고 투자 결정을 하실 때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적응증 확장면에서 보면 이 그레이브스병 뿐만이 아니라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도 존슨앤존슨이 임상 시도를 했다가 안정성 이슈로 인해서 고용량을 투여하지 못하는 바람에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에서 존슨앤존슨은 포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근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뮤노반트밖에 없거든요. 이뮤노반트만이 퍼스트 인 클래스이자 베스트 인 클래스로 류마티스 관절염,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을 타겟할 수 있게 됐고 류마티스 환자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있고 더 잦습니다. 질병의 노출 정도가.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련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이게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러니까 꾸준히 케어를 받고 약 받으러 온 환자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류마티스 시장이 워낙 커요. 그래서 그 불응성 류마티스, 그러니까 지금 현존에 나와 있는 약물들에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환자들을 타겟하는 류마티스 질환은 이제 이뮤노반트만이 할 수 있게 됐다. 왜 다른 데는 못 들어가나요? 하면 IgG 감소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아제넥스도 그렇고 존슨앤존슨 이미 포기를 했고 이 두 개밖에 없죠. UCB는 이제 제끼고요. 아제넥스도 IgG 감소 농도를 이뮤노반트를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류마티스 시장에 진입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뮤노반트만이 류마티스 치료제,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 질환 치료제로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한올 이뮤노반트만이 그 시장을 독점해서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또 하나 열렸다. 그러니까 지금 그레이브스병과 류마티스 관절염 두 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올 이뮤노반트가 최초로 실행하고 있는 루푸스 질환도 있죠. 루푸스 질환은 임상 2상, 개념 임상 진행 중이고요. 내년에 이상 결과가 도출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시장 또한 다른 질환도 지금 다른 회사들도 늦게 진입하고 있는 시장이라서 퍼스트 인 클래스의 가능성이 엄청 높고요. 그에 비하면 이제 임상 2상을 진행 중인데 임상 2상 결과 중에 환자를 지난번에 이뮤노반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 2-3명 정도였나요? 먼저 이제 데이터를 미리 봐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루푸스를 임상을 진행을 합니다라고 공개하기 전에 미리 환자들한 FDA 허가를 받고 미리 환자들에게 약물을 투여를 해서 결과를 몇 개를 까봤어요. 까봤더니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상 2상 을 딱 등록을 해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또한 퍼스트 인 클래스,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쇼그렌 증후군은 지금 아제넥스든 존슨앤존슨이든 같이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퍼스트 인 클래스는 좀 놓칠 수 있지만 베스트 인 클래스의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IgG 감소 농도 정도에 따라서 쇼그렌 증후군에 대한 환자들의 반응이 좀 비례적으로 나와준다면 이뮤노반트가 또 베스트 인 클래스 하나를 더 가져갈 수 있는 그 기회입니다. 일단은 쇼그렌까지는
생각을 안 하더라도 그레이브스와 류마티스 시장만 가지고도 워낙 큰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자 베스트 인 클래스로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 주가는 그런 걸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대감보다는 지금 너네들은 FcRn 저해제에서 3등이야. 3등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네는 가능성이 별로 없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인식만 가져가고 있고 주가가 워낙 하락해서 사람들이 이 회사 뭐하는 회사야? 왜 이렇게 안 좋아? 임상 잘 안 되나 보네. 뭐야? 찾아보니까 FcRn 저해제라고 뭔가 만드는데 3등이야? 지금 이미 아제넥스보다 9년이 뒤쳐졌어. 와, 이런 회사는 역전하기 쉽지 않겠다. 딴 거 사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요. 바이오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근데 그조차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주가에 지금 아는 사람들만 모아가는 구간 정도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열심히 모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주가는 이런 기대감조차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이뮤노반트 또한 주가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뮤노반트는 주가가 이 모양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 주식시장 특성상 바이오텍 회사들이 너무 많고요. 비교해야 될 바이오텍 회사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긍정적인 데이터나 추가 데이터들이 도출이 되고 그런 근거가 좀 있어야 미국 시장도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갑상선 학회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때문에라도 아마 그 데이터가 좋다면 증권가에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레이브스병을 장악을 할 거다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아마 아이메로 프루바트 그레이브스병 출시가 지금 2027년인데 환자 모집이 2028년에 이제 출시가 될 것 같고 2027년에 결과 도출이 될 것 같으니까 2028년에 이제 출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학회에서 발표가 되고 결과가 좋다면 신약 출시 일정이 빨라질 수도 있고요. 빨라질 수도 있고 혹시나 FDA 가속 승인 여부까지 결정이 된다면 상당히 주가 반영이 빠르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뇌피셜입니다. 전혀 출처가 없는 얘기고요. 저의 가능성을 짐작할 뿐이고 저는 한올바이오 파마를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주주로 남아있는 회사고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서 투자 판단하실 때는 잘 걸러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케팅 능력인데 마케팅 능력은 이제 이뮤노반트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로이반트도 마찬가지고 다들 아시잖아요. 이게 제품을 만들고 파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품을 개발을 해서 M&A나 뭐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제 비싼 가격에 그 기업을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 회사 구조이기 때문에 마케팅 능력까지는 사실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는 이제 이뮤노반트를 어디 M&A를 하든 지분 매각을 하든 아니면 뭐 재차 라이센스 하우스를 하든 뭐 이런 선택권을 갖고는 있는데요. 과연 이 마케팅을 어느 회사가 가져갈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 이뮤노반트의 시가총액이 지금 뭐 3조 이상 4조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3, 4조짜리를 과연 얼마에 사갈 거냐가 관건이고요. 만약에 뭐 10조 가까이 줘도 된다라는 생각은 저도 너무 싸다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10조도 싸다는 생각은 하긴 하지만 왜냐면 아제넥스 시가총액이 몇십 조예요. 뭐 5, 60조 돼가고 있기 때문에 말 나온 김에 한번 찾아볼까요? 아제넥스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제넥스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60조 원입니다. 오늘 주가를 기준으로 60조 원인데 아제넥스보다 그레이브스병, 아제넥스가 지금 중증근무력증, CIDP, 뭐 ITP, 그 다음에 첨포창, PV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질환에 대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IgG 항체 감소 농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적응증 하나만으로도 저 모든 적응증들의 환자군을 다 우월하게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제넥스는 그레이브스병을 아직 못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뮤노반트는 그레이브스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제넥스가 지금 약을 잘 팔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다른 질환, 자가면역 질환의 자리를 잘 잡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시가총액을 60조 원을 받고 있는데 이뮤노반트는 단 4조 원, 3조 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주가 차이가 예를 들면 15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시가총액 차이가 이게 15배까지 날 내용인가? 사실 약물 출시가 안 됐을 뿐이지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만약에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면 발표가 잘 된다면
이번에 9월달에 발표가 잘 된다면 시가총액이 15배 차이 나는 건 사실 너무 큰 차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레이브스병 시장이 지금 아제넥스가 출시하고 있는 약물들의 시장에 비해 뭐 월등히 큰데, 뭐 작게 잡아도 한 3, 4배 된다고 치면, 보수적으로 3, 4배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3, 4배 된다고 치면 그레이브스병 시장이 아제넥스가 지금 처방하고 있는 시장보다 3, 4배 정도 크다고 하면, 지금 이게 약물 출시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값어치가 15분의 1, 15배의 시가총액 차이가 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이제, 저는 이건 또 뇌피셜입니다. 이건 걸르고 들으셔야 돼요. 일라이 릴리가 최근에 비만 치료제에 집중을 하면서도 작년에 아마 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염증성 장질환인가 뭐 그쪽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자가면역 질환 쪽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을 하려고 인수한 기업도 있더라고요. 그때 인수를 할 때 유상증자 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자금 모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채권 발행이나 뭐 이런 걸로 사채 발행을 해서 자금 모집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일라이 릴리가 또 자금 모집을 했어요. 꽤 큰 돈을 했고, 회사에 남아있는 현금도 꽤 많을 거고, 비만 치료제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회사에 남아있는 돈도 꽤 많을 거고 해서, 아마 뭐 M&A가 일라이 릴리에 되면 뭐 큰 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전에 로이반트 CEO가 이제 그 컨퍼런스 콜이나 업데이트 콜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 대형 제약사들과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조만간이라고는 안 했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얘기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정확한 건 과거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형 제약사들과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 M&A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 일라이 릴리가 지금 이뮤노반트의 그레이브스병 데이터가 발표되기 약 한 2, 3주 전이죠. 지지난주인가 했으니까 한 달 전쯤 되겠네요. 이제 학회에서 발표를 할 거니까, 학회에서 발표하기 한 달 전쯤 자금 모집을 했고, 이번에 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아마 그 자금 모집을 왜 했을까 싶은 의구심이, 타이밍이 참 이뮤노반트와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그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라이 릴리가 자금 모집을 최근에 했고, 이뮤노반트는 이제 다음 주에 파토클리맙에 대한 그레이브스병 관해 데이터 결과 도출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는 현금이 충분하고 이뮤노반트는 좋은 데이터를 발표할 게 있고 하면, 만약에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면 뭐 기업 가치를 많이 받고 팔 수 있지 않을까, 일라이 릴리에. 뭐 이렇게 저는 뭐 그림을 그렸는데, 뭐 일라이 릴리가 비만 치료제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비만 치료제 회사와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자금 모집한 걸로.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 뇌피셜입니다. 제 뇌피셜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마케팅력이 좋은 회사에서 인수를 해간다면 이제 역전은 사실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뮤노반트 입장에서, 로이반트 입장에서는 이뮤노반트를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좋은 회사에 M&A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과연 어떤 대형 제약사가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형 제약사가 가져갈 거다. 그러면 마케팅은 사실 걱정 안 해도 된다. 적응증 확장 빠르게 하고, 풍부한 현금으로 적응증 확장 빠르게 하고, 우월한 데이터로 아제넥스를 자꾸 눌러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단 이게 향후 몇 년 안에 갈지는 모르겠고, 3년, 5년, 길게는 뭐 7, 8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사업들이다 보니, 바이오 회사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사업들이다 보니 단기간의 주가는 제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장기간으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재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열심히 모아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그 나스닥 바이오텍 지수가 많이 급상승을 초반에 했는데, 저는 지금 후반 가서 조금 떨어졌다고 한들, 그때 초반에 급상승이 참 의미 있는 급상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미국의 지금 나스닥 바이오텍 회사들에 대한 기업 가치가 워낙 쪼그라들어 있어가지고 조그만 불씨가 지펴져도 확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반등은 사실 이제 월가에서 바이오텍 회사들의 어느 정도 반응을 하려고 하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 느낌입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제의 반등은 참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 앞으로 바이오 회사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고 모멘텀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 바이오 회사 주식들은 잘 갈 수 있다. 단 주식 가치에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 지금 기대감이 너무 많은 회사들이 많아요. 신고가를 찍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 패시브가 나온 괴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패시브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기업 데이터가 좋게 나와도 그렇게 많이 안 오르고, 기업 데이터가 안 나오면 팍 떨어지고 그래요. 또 그런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는 회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지금 기대감이 아무것도 없고 아는 사람만 사고 있고 전혀 관심이 없는 회사들은 나중에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많이 안 떨어지고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하면서 향후의 데이터에 집중하면서 더 오르는 회사들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나 제 방송을 처음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정말 데이터가 출중한지, 아니면 데이터가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과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너무 큰 확신들이 주가에 반영돼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바이오 회사가 참 어려운 회사예요, 투자하기. 왜냐면 이게 그 과학기술은 기술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실전에 적용이 돼서 이게 결과물로 도출이 되는데, 바이오 회사는 아무리 기술이 좋고 적응증이나 그 기전이 확실하더라도 사람에 들어가면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참 투자하기가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식에 많은 확신이 포함되어 있는 주식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고 향후 미래 가치는 훨씬 클 수 있는 하늘바이오파마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절대 제가 투자 매수 매도 판단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매수 매도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 생각과 제 의견과 간단한 저의 그 팩트, 회사 팩트 위주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절대 투자 판단은 본인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뭐 두서없이 얘기한 것도 있고 뭐 잘 얘기한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하늘바이오파마가 지금 상당히 집중되고 있는 회사는 아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이 많이 안 비싸다. 이뮤노반트도 마찬가지다. 단 9월달 다음 주에 나오는 학회 데이터가 좋게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좀 이뮤노반트 회사가 집중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하늘바이오파마도 똑같이 집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년 기대감으로 모멘텀이 쓱 옮겨갈 거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중에 지금 31,30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얼마가 종가가 되는지 저는 다음 주가 너무 기다려지고요. 지금 저는 현금을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아예 없기 때문에 다 거덜났습니다. 아예 없기 때문에 잘 지켜보고 기다려보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주주로 남아주신 분들은 기다려주시고, 혹시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저와 성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하늘바이오파마 영상 업데이트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게 구독을 안 누르시면 나중에 이 사람이 있었구나 라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까먹게 되고, 또 하늘바이오파마 차트만 보면서 계속 걱정만 하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만 하실 거예요. 근데 구독 눌러주시고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그래도 끝까지 잘 들고 가시고 장기 투자 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은 한 번씩 꼭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특히나 슈퍼챗 과거에 이제 많이 보내주신 분들, 꾸준히 보내주시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댓글에 다 달아드리지는 못하지만 닉네임들 잘 기억하고 있고요. 혹시나 다른 분들도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감사하겠고, 제가 그 후원 헛되이지 않게 열심히 공부하는 데 노력하는 데 쓰고요. 또 새로운 자료가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들이 나온다면 열심히 잘 해석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 소중히 보내주신 그 슈퍼챗 금액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어떤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런 내용은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방송을 켜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